I'm optimistic, and I'm always optimistic. The Democrats win the House? I think it's going to be tough, but I think we can. I think we'll win the Senate, and I think the House is tougher. You see the biggest surge in the suburbs. Do you see some Republican areas here, Republicans here?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 권력 어떻게 새롭게 배치가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수영 SBS 보도국 국제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자, 지금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온 상태는 네. 아니고요. 큰 결과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접수를 했고요. 네. 이제 상원은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50대 50석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현재 유지하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탈환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결과는 한 달 뒤에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는 이번 중간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마다 네. 각 정한 선거의 룰이 있는데 조지아는 과반을 넘지 않으면 바로 이 선출됐다고 선언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누구도 과반을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두 후보가 민주공화 두 후보가 한 달 뒤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누가 과반을 점하느냐 이걸 두고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은 2년 주기로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대선이 있었고 이번에 중간선거,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하원, 상원 뽑는 게 좀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한꺼번에 이 공직 선출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요. 상원은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선거를 하고요. 네. 하원 같은 경우는 2년 임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들도 임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연임 규정이 또 각 주마다 다르거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의 사정과 정해진 주의 법에 따라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3분의 1을 뽑고 하원은 전체를 다 뽑고 네. 그러니까 각 주마다 사정이 매우 다른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 하원의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435석을 각 주에 배정한다. 하원의원들의 임기는 2년. 즉 하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있는 거고요.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각 주마다 3분의 1씩, 2년마다 3분의 1씩, 그래서 35명을 뭐 선출한다 이렇게 좀 돼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봉영식 연구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선거, 경제가 어렵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다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원은 이겼습니다만 상원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만족스럽지 않은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3관왕이었지 않습니까? 행정부, 백악관도 민주당 대통령이죠. 상원대 50대 50이지만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수였고 하원도 다수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상원 대통령 그대로 있고요. 상원 선거에서 지금 48대 49지만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12월 6일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 현 의원인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은 그리고 지금 예상은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갈 것이고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50대 50. 50대 50.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계속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만약에 동대동 나오면 같이 나오면은 부통령이 어느 표를 그렇습니다. 던지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네. 법안도 하원에서도 공화당은 당론에 따라서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상원에서도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그대로 투표했습니다. 공화당은 다 반대표를 던졌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인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다시 50대 50 동의를 가진다면은
민주당 측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고 하원도 지금 뭐 191대 209석으로 공화당이 지금 개표가 끝난 의석수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35석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이제 영토를 보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시차가 약 4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끝나지 않은 하원의 선거구 대부분은 민주당 텃밭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5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공화당이 현격하게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개표가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서 다 끝나고 난다면 민주당이 훨씬 더 앞설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최대 57석, 최소 30석 정도로 큰 표차로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하원 의원 의석 현재 낮 12시 현재 CNN의 보도 내용인데 네. 지금 보면은 435석인데 말이죠. 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서 네. 공화당 209, 민주당 189. 그러면 이게 과반 의석이 되려면 218석 최소한 네. 가져가야 되는데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하원 말씀. 예, 하원이요. 예, 하원은 공화당이 지금 과반을 가져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게 선거 결과가 선거 개표를 하는 절차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걸 검표하는 절차들을 좀 까다롭게 규정한 주들이 있어서 이 결과를 집계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이 현재 220석, 민주당이 215석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석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예. 공화당은 기대만큼 못했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라는 게 원래 집권당의 무덤입니다. 그렇죠.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중간 선거를 할 때 무려 60석을 잃었거든요. 예. 그렇게 원래 여당이 많이 지는 선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각오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은 안 했지만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결과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좋고 공화당이 선전하지 못했네라는 지금 내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공화당 후보자들의 상당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내세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지난번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선이 어떤 투표 조작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실정이 있고 해서 그 공화당 후보를 찍으려고 해도 도저히 찍을 수 없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선전한 이유, 공화당이 예상보다는 저조한, 물론 하원에서는 이기긴 이기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서 선거전을 이끌었던 것 아니냐. 김수영 기자가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보영식 박사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는 분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건 오히려 공화당 후보들한테 반가웠겠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또 공화당이 이번에 기대한 것만큼 긍정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소위 옛날에 친박 연대가 있고 진박이 있고 내가 진박이고 저 사람은 가짜 친박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영향력을 많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키즈라는 정치인도 있고. 근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영향력이 미비하다면은 난 더 이상 뭐 박근혜 키즈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은 박 씨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겠죠. 이번에서 나온 것은 소위 친트럼프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라는 것을 강하게 내세웠는데 그것이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제 후보 지명권, 선출권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네. 전국적인 선거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할 때는 오히려 그게 해가 됐다는 게 드러났는데 좋은 예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후보들, 그 뉴햄프셔의 돈 볼듀 상원 그 선거 후보자도 낙선했고, 네. 콜로라도주에서도 오디 후보가 낙선했고,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한 주였는데 오메드 오즈 후보도 낙선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제이디 벤스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벤스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승리 연설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키즈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 그다지 정치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저도 오전에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후보들이 조금 자질이 떨어지거나 후보들의 득표력이 떨어졌다. 내 잘못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해서 내세운 후보자들인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그렇습니다. 네. 이 결과가 좋으면 내 덕이고 결과가 나쁘면 남 탓이고 이런 식으로 원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도 공화당 내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혹은 자질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공화당 내부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선된 론 드산티스 이제 신임 또 재선된 주지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분은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도 이 자력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예, 공화당의 이제 넥스트 다음 대통령 후보를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회 폭동을 어떻게 보면 사주한 네. 그런 좀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떤 신진 세력의 공화당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주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새로운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그 CNN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던 후보들 대거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공화당 선거 예상보다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해서 야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 2년 뒤 대선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가 공화당 내에서 나올까요? 지금까지 뭐 조금 전에 대안으로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네. 예, 론 드산티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선거에 이기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금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보다도 이런 인기입니다. 신뢰인데 그것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그래서 앞으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공화당 내 리더십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지원은 거의 당 차원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정 정도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책임론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책임론은 공화당 측에서 이런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 실망한 민심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10명 중에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여론조사에서 계속 표시를 했습니다. 선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화당이 더 나은 대안이 되는가? 공화당은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위기 또 사회 불안에 대해서 어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했을 때 공화당 측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하원에 불만이 있지만 공화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지지할 그런 표심의 전환은 없었던 것이죠. 예. 우리나라 예로 든다면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과연 그때 야당이 대안이 있는가 또 대안으로 집권 민주당보다 더 나은가 했을 때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셔서 그때 민주당 측에서 300석 중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대안 부재에 대한 보수적인 표심, 이 이번
민주당이 약진한 그런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높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공화당에서 각 지역에 내세운 후보들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고심 끝에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네. 이번 공화당 내에서 뭐 책임론 같은 게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겨냥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공화당이 못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달에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예. 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느끼는 게 주유소에 가면 갈 때마다 기름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화가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물건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 미국인들이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정부가 능력 있는 정부가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토양은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에서 적절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안을 요구하는 욕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공화당에서 선거에서 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거고요.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선거 전에 15일에 미국 시간으로 15일에 내가 정말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다음 대선에 나 또 출마하겠소 이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15일에 예정대로 할까요? 아니면은 좀 일정을 연기할까요? 뭐 미국에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재선 출마 선언은 가장 놀랍지 않은 소식이다. 모두가 다 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 말도 다른 후보자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의 지지 유세에 가서 자신의 재선 출마 여부를 계속 암시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지지 유세를 하러 가면 상대를 좀 돋보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후보를 돋보이게 해줘야죠. 예. 후보를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했던 게 이번 선거 전략의 가장 큰 패착이었고요. 자기 선거를 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직선거에 나간 공화당 후보자들도 불만이 많죠. 그리고 심지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막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기까지 했어요. 그냥 충성심이 높은 척하는 뭐 이런 영어 단어를 써가면서 예 그런 식으로 오히려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할 거야라는 암시를 계속 주면서 이 후보자들이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임론이 제기될 여지가 더 큰 겁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대선에 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뉴스는 아니다. 김세영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 이단화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성공을 했죠. 그렇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지만 하지만 그거는 한 번 사용하는 실험인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기득권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권 외의 인사는 아니죠.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발언이 공화당 후보를 깎아내린다는 판단이 쓴다면 공화당 후보들도 거리두기에 나설 것이고 특히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전직 대통령을 제어하는 식으로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결국 승복선언 안 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도 부정선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번 중간선거 끝나고도 네. 어쨌든 공화당이 기대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어요. 이 부정선거 주장을 또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 굉장히 큰 부정이 있어서 자기가 최다 득표를 하고도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지난해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이 나던 당일 날 네. 워싱턴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니
죽도록 싸우자라고 지지자들을 굉장히 크게 선동을 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흥분한 사람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서 결국 의사당에 난입을 하고 정말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 그리고 민주주의를 오래 한 미국에서조차, 그리고 본인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기했던 수많은 소송과 의혹 제기 전부 다 하나도 근거가 있는 게 없다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한 170명 넘게 이 공직 선출자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선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졌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년 전인가요? 지난해 2년 전이 아니고 지난해 1월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지난해 1월 당시에 있었던 미국 의회 점거 그야말로 폭동이다 이런 평가까지 언론에서는 했었죠.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Weakness.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It's the people's house to try to make sure that they do illegally because there's so many illegal things going on. There has been tear gas in the rotunda, and we're being instructed to each of us get gas masks that are under our seats. 미국이 민주주의의 근거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는데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저 모습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전 세계가 그동안 그렇게 존중해 왔던, 인정해 왔던 그런 민주주의가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를 상당히 강하게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21년 1월 6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할 때도 저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법무부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재선 출마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저 장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과연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취약점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화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네. 그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공화당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국도 사전 투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보다 먼저 도입이 된 것이고 네. 사전 투표에서 그 우편 투표가 많이 있습니까? 예, 우편 투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자기 집 우편함에 이제 그 투표용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표를 하고 이제 봉인을 해서 서명을 하고 우편함에 넣으면 다시 이제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거대한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거를 뭐 외국 국가가 뺏어갈 수도 있고 뭐 우편함을 열어서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바꿔치기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편함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우편 투표로 벌어진 부정의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우편 시스템이 허점은 있지만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편이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서명도 다 대조를 하고요. 이게 이미
오랫동안 우편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어떤 거대한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엔 굉장히 근거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믿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예. 이번에도 그러면 우편 투표 관련해서 공화당이 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우편 투표 관련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착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수 표가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공화당 쪽에서는 엄격하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얘기됐던 뭐 약속한 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인정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중간에서 이 우편물이 언제 도착하느냐 그런 시점을 두고 상당수 표가 실제로 무효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편 투표를 통한 사전 투표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그 문제가 이미 한번 점검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것이 큰 정치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보더라도 2020년 4.15 총선 투표 조작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것이 차후에 어떤 우리 정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큰 정치적 파급 효과를 이룰 확률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상원은 접전 50대 50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의회,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기조대로 그대로 나갈까요? 가령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겐 큰 문제였는데 말이죠. 기조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민심의 향방을 봤는데 민심이 그렇게까지 큰 정책 선회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에는 아직 그 법안이 법제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지 방어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할 텐데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어떤 정책보다는 왜 이렇게 그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느냐, 소비세라든지 법인세, 그리고 정부가 왜 이렇게 방대한 재정 지출을 하는가. 공화당 측에서는 특히 티파티 지원을 받는 멤버들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세금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될 것이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이미 하원, 상원을 다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겼다고 해서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하고 바꾸고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인플레 감축 법안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공화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기 위해서도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해도 그 논의와 절충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되거나 한다는 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5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그런데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이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드산티스 주지사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전망 어떻습니까?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끊임없이 드산티스 주지사가
차기 대선에 나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 강력한 후보자들을 주저앉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다만 예전에는 지난번 재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경쟁이 될 만한 공화당 후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해볼 만한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면에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화당 경선이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흥미진진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론 드산티스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현직 주지사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공화당 소속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 졸업. 네. 이라크 전쟁 참전.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췄네요. 모든 걸 다 갖췄죠. 예. 참전 경험이 있다는 거는 또 미국에서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큰 덕목 아닙니까? 게다가 명문대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훨씬 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미국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기 공화당 리더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론 드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가 그래서 드산티스 주지사의 연설 장면을 급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You know, over these past 4 years, we've seen major challenges for the people of our state, for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above all, for the cause of freedom. We saw freedom in our very way of life and so many other jurisdictions in this country wither on the vine. Florida held the line. 예, 78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45, 2년 뒤에 47, 미국 나이로 46. 상당히 젊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가가 어려우면은 이제 그 새로운 피를 찾게 되죠. 유권자들도.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 야권의 나이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힘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론 드산티스 죄송합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표차가 19%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이겼는데 그때 표차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플로리다를 석권할 수 있는 자생력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고, 그래서 소위 그 승리 그 연설을 할 때 지지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주지사 임기가 4년인데 4년도를 외친 게 아니라 2년도를 이겼습니다. 24년에 대선 출마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년생이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이 42년생입니다. 미국의 다음 대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도전한다면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83, 미국 나이로 82.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 이런 노정객들의 재대결이 되느냐 아니면 공화당 민주당에서 새로운 근데 현직 대통령에 맞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내년 초쯤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 제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 차기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인물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가장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또 역설적이게도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다음 선거를 그러면 어떤 얼굴로 하느냐. 그게 민주당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과연 내가 대통령을 그냥 단임 임기만 하고 내려놓겠다.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민주당에 또 공화당에 오바마, 케네디 같은 후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 미국 정치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선거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